조용한 밤, 오늘은 조선의 작은 고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고을이었습니다. 장터에는 곡식 가마니가 오갔고 관아 앞에는 백성들이 줄을 섰으며 들판에는 계절마다 벼와 보리가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고을의 안쪽에는 오래 묻힌 울음이 있었습니다. 세곡은 해마다 무거워졌고 환곡은 빌린 것보다 더 큰 빚이 되어 돌아왔으며 억울한 사람의 말은 관아 문턱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속에서 한 여인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가난한 과부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에는 남편이 죽기 전 남겨둔 낡은 장부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탐관오리에게 남편을 잃은 과부 연화가 그 장부 하나로 고을 전체의 거짓을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관아 마당 한가운데에 과부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자락은 젖어 있었고 머리는 비에 눌려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눈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당 끝 높은 자리에 앉은 민사또는 처음에는 그녀를 하찮게 보았습니다. 과부 하나가 관아에 와서 울며 불며 억울함을 말하는 일은 그에게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은 조금 겁을 주고 조금 기다리게 하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연화는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내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장부의 표지는 닳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지만 그것을 본 순간 민사또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연화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또 나리, 제 남편이 죽기 전까지 지키려 했던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아전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고 백성들은 비를 맞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최아전은 급히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저 과부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남편을 잃고 정신이 흐려진 여인입니다. 그러나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젖은 장부를 가슴에 품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장부에는 사라진 세곡의 양이 적혀 있습니다. 백성에게서 거둔 곡식이 관아 창고가 아니라 누구의 창고로 갔는지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정석이 왜 죽어야 했는지도 적혀 있습니다. 민사또의 손가락이 의자 팔걸이를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웃으려 했지만 입가가 굳어 웃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고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늘 백성을 내려다보던 사또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치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야담과 지방관아, 세곡과 환곡, 장부와 아전의 권력, 그리고 억울한 백성의 목소리에 대한 역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역사 스토리텔링입니다. 일부 인물과 장면, 대사, 사건 전개는 몰입을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피로 갚는 복수가 아닙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가 무너진 채로 끝나지 않고 남편이 남긴 기록과 백성들의 증언을 모아 탐관오리의 거짓을 밝히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작은 고을에서 장부는 단순한 숫자의 모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땀, 누군가의 굶주림, 누군가의 억울함이 한 줄 한 줄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몇 해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과부 연화가 아직 남편 정석과 함께 작지만 따뜻한 집에서 살던 시절로 말입니다. 연화와 정석은 고을 끝 작은 초가에서 살았습니다. 집은 넓지 않았고 살림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하루를 버텼습니다. 정석은 관아에서 곡식 장부를 정리하는 하급설이었습니다. 높은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아전들 사이에서도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고 사또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숫자 하나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곡식 한 섬이 어느 집의 겨울밥이 될 수 있고 장부 한 줄이 어느 백성의 빚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화는 그런 남편을 늘 걱정했습니다. 너무 곧게 살면 세상이 먼저 다치게 할까 두려웠습니다. 정석은 그럴 때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부를 보는 사람이 숫자를 속이면
그를 모르는 백성은 어디 가서 억울함을 말하겠소. 그해 고을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봄에는 환곡을 빌려갔던 백성들이 가을에 갚아야 할 곡식 때문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빌린 것은 한 말인데 갚을 때는 이자와 잡비가 붙어 훨씬 많아졌습니다. 세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에 바친다는 이름으로 곡식을 거뒀지만 백성들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거두어간 곡식의 양은 해마다 늘어났는데 관아 창고는 늘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민사또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나라의 법인이 따르라. 고을의 창고가 비면 모두가 곤란해진다. 최하전은 그 말을 빌려 집집마다 곡식을 더 거뒀습니다. 백성들은 불만이 있어도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관아에 찍히면 다음 해 세금이 더 무거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석이 처음 이상함을 느낀 것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관아의 장부를 정리하던 그는 세곡 기록과 창고 출납 기록이 맞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거둔 곡식은 분명히 100섬이 넘었는데 관아 창고에 들어온 것으로 적힌 것은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장부도 같았습니다. 어떤 날에는 거두어간 곡식의 기록이 사라져 있었고 어떤 날에는 이미 갚은 환곡이 다시 빚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석은 등잔불 아래에서 장부를 넘기며 숨을 삼켰습니다. 숫자는 조용했지만 조용한 숫자들이 한 목소리로 거짓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최하전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석은 급히 장부를 덮었습니다. 최하전은 문을 열고 들어와 낮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었나? 최하전은 정석의 책상 위에 놓인 장부를 흘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웃는 듯 웃지 않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설이 장부는 너무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네. 윗사람들이 적으라 한 대로 적고 넘기라 한 대로 넘기면 되는 것일세. 정석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 곳이 있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최하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숫자는 맞추라고 있는 것이지 따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네. 이 고을에서 오래 살고 싶으면 그 차이를 알아야 하네. 정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하전은 장부 위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또 나리께서도 이런 자잘한 일로 골치 아픈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괜한 의심은 몸을 상하게 할 뿐이야. 그 말은 충고처럼 들렸지만 정석은 그것이 협박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정석은 집에 돌아와 말수가 줄었습니다. 연화는 밥상을 차리다가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정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오. 그러나 연화는 남편이 거짓말을 잘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생각에 잠겼고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밤이 깊자 정석은 낡은 종이 몇 장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급히 종이를 접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에게도 말하지 못할 일입니까? 정석은 아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소. 다만 내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숫자를 잘못 본 것은 아니라는 것만 믿어주시오. 그 말에 연화의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며칠 뒤 정석은 민사또 앞에 불려갔습니다. 민사또는 겉으로는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고 백성들 앞에서는 늘 나라의 법과 고을의 안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보면 그의 눈빛에는 사람을 헤아리는 따뜻함보다 이익을 계산하는 차가움이 더 많았습니다. 그는 정석에게 차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정설이 자네가 요즘 장부를 유심히 본다 들었네. 부지런한 것은 좋은 일이나 때로는 지나친 부지런함이 화를 부르기도 하지. 정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은 맡은 일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민사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확인도 윗사람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네. 고을은 숫자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때로는 조용히 덮어야 평안한 일도 있는 법이야. 정석은 그 말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안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곡식이 사라지고 이미 갚은 빚이 다시 살아나고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그것을 덮는 것이 어찌 평안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따질 수 없었습니다. 민사또의 뒤에는 최하전이 서 있었고 관아의 문은 무거웠습니다. 정석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또 날이 장부가 잘못되면 억울한 백성이 생깁니다. 민사또의 미소가 조금 사라졌습니다. 억울한 백성이 없는 고을은 없다네. 중요한 것은 고을이 시끄러워지지 않는 것이지. 정석은 그 말에서 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알고도 백성의 억울함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몰래 다른 장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석이 만든 장부는 관아의 공식 장부와 달랐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실제로 낸 곡식의 양 관아 창고에 들어온 양 사라진 양 다시 빚으로 적힌 환곡의 이름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종이는 넉넉하지 않았고 등잔 기름도 아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었습니다. 연화는 남편이 밤마다 잠을 줄여가며 글을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묻고 싶었지만 쉽게 묻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석은 장부를 접어 낡은 천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집 안벽장 깊숙한 곳을 살폈습니다. 연화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숨기는 것입니까? 정석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내가 끝까지 말하지 못하게 되면 이 장부가 대신 말해줄 것이요. 연화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런 무서운 말을 왜 하십니까? 정석은 애써 웃으려 했지만 웃지 못했습니다. 나도 아무 일 없기를 바라오. 하지만 이 장부에는 너무 많은 사람의 밥그릇이 걸려 있어. 누군가는 이 숫자를 없애고 싶어 할 것이요. 그날 밤 연화는 남편이 잠든 뒤에도 오래 깨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왔고 멀리 관아 쪽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숨겨둔 장부가 있는 벽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나무문 뒤에 종이 몇 장이 있을 뿐인데 이상하게 그것이 불씨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주 작지만 언젠가 온 고을의 어둠을 태울 수도 있는 불씨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석은 관아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는 평소처럼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정석은 늦어도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관아 일이 늦어지는 날에도 사람을 보내 한마디라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밥은 식어갔고 국은 몇 번이나 다시 데워졌습니다. 연화는 문 밖으로 나가 좁은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관아 쪽 하늘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정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결국 두루마기를 걸치고 관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아무 일 아닐 것이라고 되뇌었지만 발끝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 이 장부가 대신 말해줄 것이라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관아 문 앞에서 연화는 문지기에게 남편을 찾았습니다. 정설이가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혹시 안에 계십니까? 문지기는 귀찮다는 듯 그녀를 훑어보았습니다. 밤중에 여인이 관아 문 앞에서 소란 피우는 것이냐? 돌아가라.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입니다. 오늘 관아에 들어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최하전이 나왔습니다. 그는 연화를 보더니 이미 예상했다는 듯한 얼굴을 했습니다. 정설이는 오늘 일찍 나갔다. 어디로 갔는지는 우리가 알 일이 아니다. 연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최하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내가 밖에서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다른 볼일을 볼 수도 있지. 관아가 부부 싸움까지 맡아야 하느냐. 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을 모욕하는 말이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의 눈빛에 조금의 놀람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석이 관아 장부를 훔치려다 들켰다는 말, 술에 취해 창고 근처를 서성였다는 말, 세곡을 빼돌린 죄를 추궁받고 달아났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말들은 서로 달랐지만 모두 정석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소문을 들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쌀 한 줌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믿었습니다. 관아에서 나온 말이라면 진실일 것이라 여겼고 과부가 될지도 모르는 여인의 항변은 슬픔에 미친 말처럼 여겼습니다. 연화는 장터로 나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제 남편을 본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군가는 불쌍한 듯 바라봤고 누군가는 관아 일에 휘말리기 싫어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정석은 고을 바깥냇가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관아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밤길을 걷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석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밤길을 홀로 걷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손끝에는 먹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적었거나 어떤 장부를 붙잡았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연화는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슬픔은 처음에는 눈물보다 침묵으로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숫자를 잘못 본 것이 아니라면 내가 끝까지 믿겠습니다. 정석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관아에서는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민사또는 체면상 쌀 한 말과 향 몇 개를 보냈지만 그것은 위로라기보다 입막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최하전은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정설이가 관아 물건을 함부로 보았다는 말이 있으니 집안에 관아 장부나 문서가 있으면 즉시 내놓으라. 연화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장부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표정을 감추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최하전의 사람들은 집 안을 둘러보려 했지만 마을 노인들이 장례 중인 집에 이 무슨 짓이냐며 말려 겨우 물러났습니다. 연화는 그날 밤 벽장 앞에 앉아 오래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연화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정석이 받던 적은 품삯마저 끊겼고 관아에 얽힌 소문 때문에 이웃들도 쉽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를 불쌍하게 여겼지만 어떤 이는 남편이 정말 죄를 지은 것 아니냐며 수군거렸습니다. 과부가 된 여인에게 세상은 더 차가웠습니다. 혼자 장터에 나가면 시선이 따라붙었고 관아 문 앞에 서면 미친 여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연화는 남의 집 바느질과 허드렛 일로 겨우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남편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석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그를 죄인으로 만들고 죽음마저 사고로 덮었다. 그렇다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슬픔 속에 묻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말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뒤 연화는 남편이 말했던 벽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와 낡은 종이, 부러진 붓 몇 자루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벽장 아래쪽 나무판 하나가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손톱으로 틈을 벌렸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천으로 쌓인 물건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을 풀자 작은 장부 한 권이 나왔습니다. 표지는 거칠었고 모서리는 이미 닳아 있었습니다. 안쪽에는 정석의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곡, 환곡, 창고, 사라진 양, 다시 적힌 빛, 이름 모를 표시들. 연화는 글을 조금 알았지만 장부의 모든 뜻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목숨처럼 숨기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며칠 동안 장부를 붙들고 앉았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보려 했지만 숫자와 기호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이름 옆에는 이미 납부라는 표시가 있었고 다른 줄에는 다시 부과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곡식량은 공식 장부와 다른 듯 보였고 어떤 날짜에는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석은 글씨 옆에 작은 표시를 남겨두었습니다. 민, 최, 허, 별창. 연화는 그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민은 민사또, 최는 최하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는 장터의 부유한 곡물상 허 상인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장부를 들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부가 말하는 언어를 알아들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연화가 떠올린 사람은 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관아에서 장부를 보던 노석이었습니다. 지금은 늙고 병들어 고을 외곽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겁이 많아 관아 일을 떠난 뒤로는 어떤 일에도 나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새벽 어둠이 가시기 전에 장부를 품에 넣고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노인은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석의 아내라고 하자 문틈 사이로 그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시오. 그 일에 가까이 가면 다칩니다. 연화는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미 다쳤습니다. 제 남편은 죽었고 저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더 다칠 것이 두려워 물러서면 남편은 영영 죄인으로 남습니다. 한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노인은 결국 연화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습니다. 처음 몇 장을 넘길 때는 표정이 굳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뒤로 갈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정식 장부가 아니오. 따로 만든 대조 장부요. 백성에게서 실제로 거둔 곡식과 관아 창고에 들어간 곡식을 비교한 것이요. 연화는 숨을 삼켰습니다. 한 노인은 손가락으로 몇 줄을 짚었습니다. 여기 보시오. 이 농부는 환곡을 갚았는데 다시 빚으로 적혔소. 이 집은 세곡을 냈는데 창고 기록에는 빠져 있소. 그리고 이 별창이라는 표시는 관아 창고가 아니라 사사로운 창고를 뜻하는 듯하오. 허 상인의 창고일 가능성이 크오. 연화는 장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숫자들이 조금씩 얼굴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곡식의 양이 아니라 백성들의 빼앗긴 밥이었습니다. 한 노인은 더 조심스럽게 장부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한 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여기는 정석이 따로 표시한 부분이요. 민사또에게 올라간 목, 최하전이 중간에서 챙긴 목, 허 상인의 창고로 옮겨진 몫이 나뉘어 있어. 연화의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한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증거로 남기려 했소. 하지만 혼자서는 너무 위험했을 것이오. 연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 남편이 그래서 죽은 것입니까? 한 노인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장부가 사실이라면 정석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오.
적어도 누군가는 그의 입을 막아야 했을 것이요.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눈물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한 노인은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장부를 들고 바로 관아로 가면 안 돼요. 민사또에게 가져가는 것은 호랑이 입에 고기를 넣는 것과 같소. 최하전은 이것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빼앗으려 할 것이요. 연화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한 노인은 창밖을 살피며 낮게 말했습니다. 장부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오. 숫자를 뒷받침할 사람들의 말이 필요하오. 실제로 곡식을 냈으나 다시 빚을 진 사람, 허 상인의 창고로 가만히가 옮겨지는 것을 본 사람, 정석이 죽기 전 관아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아는 사람. 그 증언들이 모여야 장부가 칼이 아니라 법이 되오. 연화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남편이 남긴 장부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그 장부에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박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해마다 성실히 세 곡을 냈지만 장부에는 늘 미납으로 적혀 곤욕을 치르던 농부였습니다. 박노인은 연화가 찾아오자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요. 관아 일에 끼고 싶지 않소. 연화는 문틈 사이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남편도 모르는 척했다면 살아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들이 낸 곡식이 사라지는 것을 그냥 넘기지 못했습니다. 박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장부를 꺼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낸 세 곡이 다시 빚으로 적힌 날을 알고 싶습니다. 박노인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그날 나는 분명히 새 섬을 냈소. 내 며느리가 가만히에 푸른 끈을 묶었소. 그런데 장부에는 없다고 했소. 박노인의 말은 작았지만 연화에게는 천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조심스럽게 적었습니다. 날짜, 곡식의 양, 가만히의 표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박노인은 말하는 동안에도 몇 번이나 주변을 살폈습니다. 관아에서 알면 우리 집은 끝이요.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 가져갈 것입니다. 박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석은 좋은 사람이었소. 내 말을 들어준 유일한 관아 사람이었지. 그 말에 연화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죽었지만 그의 선함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연화가 증언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오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방 안은 뒤져져 있었고 옷가지와 그릇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벽장 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장부를 찾으러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급히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다행히 장부는 그날도 그녀가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을 따라가고 싶지 않으면 장부를 내놓아라. 연화는 그 종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장부는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방 한가운데 놓인 협박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남편을 따라가고 싶지 않으면 장부를 내놓아라. 글씨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장부를 가진 것을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 장부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협박장을 아궁이에 던져 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접어 장부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것도 증거였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사고라 말하던 자들이 왜 과부의 집을 뒤지고 장부를 내놓으라 협박하는지 언젠가 묻게 될 날이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만으로 밤을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또렷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화는 장부를 품에 감춘 채 한 노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한 노인은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연화가 협박장을 내밀자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소. 더는 혼자 들고 다니면 위험하오. 연화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숨겨야 합니까? 한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숨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소. 하나뿐인 장부는 빼앗기면 끝이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을 나누어 가지면 한 권을 빼앗아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소.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장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목숨처럼 지킨 장부를 남에게 보이는 일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혼자 움켜쥐는 것만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노인은 연화에게 장부의 핵심 부분을 베끼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 글씨가 비뚤어졌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곡을 낸 사람의 이름, 다시 빗으로 적힌 날짜, 허 상인의 별창으로 옮겨진 곡식의 양 민사또에게 받쳐진 목, 최하전이 중간에서 챙긴 목. 숫자 하나를 옮길 때마다 남편 정석의 숨결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노인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줄은 실제 수납 기록이요. 이 줄은 관아 창고 기록이고 이 옆의 표시는 사라진 양이요. 연화는 처음으로 장부가 조금씩 읽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부는 차가운 숫자의 모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집의 밥그릇이었고 빼앗긴 노인의 눈물이었고 남편이 마지막까지 붙잡은 양심이었습니다. 연화는 장부를 통째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부 속 이름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박 노인 다음으로 찾아간 이는 남편을 잃고도 군포를 계속 내야 했던 젊은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관아에 찍히면 어린 아들이 굴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연화는 문 밖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도 처음에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뒤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젊은 과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표식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도 3번이나 군포를 냈습니다. 소장을 냈지만 최하전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적었습니다. 글을 쓰는 손은 느렸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단단했습니다. 증언을 모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억울함이 있어도 입을 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관아에 말이 들어가면 세금이 더 붙을까 두려웠고 장터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웠고 자식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어떤 이는 연화에게 문전박대를 했고 어떤 이는 울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남편이 죽은 직후에는 세상이 너무 무서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두려운 사람에게 용기를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금 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언젠가 말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거짓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남기고 돌아설 때마다 누군가는 문틈 사이로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고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설이의 과부가 남편의 장부를 들고 다닌다더라. 그 장부에 세 곡이 사라진 기록이 있다더라. 민사또와 최하전의 이름까지 적혀 있다더라. 소문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장터와 우물가, 방앗간과 논두렁으로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속삭임이 많아지자 그것은 더 이상 완전히 숨길 수 없는 바람이 되었습니다. 최하전은 곧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과부 하나가 고을을 어지럽히는구나. 장부를 찾아야 한다. 그 장부가 나오면 사또 나리까지 곤란해진다.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빼앗아 오면 되겠습니까? 최하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빼앗되 관아가 한 일처럼 보이면 안 된다. 허상인도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곡식 거래로 큰 돈을 번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한 상인처럼 굴었지만 실제로는 관아에서 빠져나온 세곡 일부를 자기 창고에 숨겨두고 비싼 값에 팔아넘겼습니다. 정석이 살아있을 때도 그는 불편했습니다. 그 서리가 너무 꼼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석의 과부가 장부를 들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자 허 상인은 밤마다 창고 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가만히에 관아 표식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혹시 일꾼 중 누가 본 것을 말하지는 않을지 두려웠습니다. 그는 최하전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 모두 위험합니다. 최하전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날 사또 나리께서 직접 나서실 것이요. 과부의 말을 미친 소리로 만들면 된다. 민사또는 연화를 단순한 과부로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잃은 여인이 울다 지쳐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움직이며 사람들의 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민사또는 최하전에게 명했습니다. 다음 장날 백성들 앞에서 세곡 추가 징수를 명하겠다. 그 자리에 과부가 나타나면 소란을 피웠다는 죄로 끌어내라. 장부를 들고 나오면 빼앗아 불태우면 된다. 최하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사또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라. 정석이 관아 장부를 훔치려다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과부의 말은 슬픔에 미친 소리라 하면 된다. 민사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연화도 장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부 원본을 한 노인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원본은 자신의 몸 가까이 숨기고 핵심 부분을 베낀 종이는 세 곳에 나누어 맡겼습니다. 하나는 한 노인에게, 하나는 박 노인에게, 하나는 젊은 과부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워했지만 연화의 눈빛을 보고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연화는 말했습니다. 제가 잡혀가도 이 종이들은 사라지면 안 됩니다. 남편의 죽음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곡식과 빚과 눈물이 적혀 있습니다. 박 노인은 종이를 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용기를 냈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어도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그날 그녀는 남편의 낡은 두루마기 조각으로 장부를 다시 감쌌습니다. 그 무렵 고을에는 또 다른 작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낯선 선비 하나가 며칠 전부터 고을 주변을 돌아다닌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국밥을 먹고 우물가에서 노인들의 말을 듣고 관아 창고 근처를 살피는 듯 했습니다. 옷은 낡았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한양에서 내려온 선비라 했고 어떤 이는 떠돌이 문객이라 했습니다. 한 노인은 그 소문을 듣고 연화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암행어사일지도 모르오. 연화는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암행어사는 야담 속에서나 때맞춰 나타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 같은 과부에게 그런 운이 올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노인은 말했습니다. 설령 아니더라도 지금 중요한 것은 진실을 준비하는 것이요. 기회는 준비된 증거를 만났을 때만 힘이 돼요. 마침내 장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장터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흥정소리와 웃음소리가 먼저 들렸겠지만 그날 장터에는 이상한 긴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민사또가 직접 나온다는 소식이 이미 퍼졌고 과부 연화도 그 자리에 나타날 것이라는 말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좌판을 펴면서도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농부들은 쌀가마니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관속들은 장터 한가운데에 넓은 자리를 만들고 쇠곡을 쌓아둘 가마니와 장부를 준비했습니다. 최하전은 사람들을 거칠게 몰아세웠습니다. 오늘은 사또 나리께서 직접 고을의 기강을 바로잡으신다. 허튼 소리를 하는 자는 엄히 다스릴 것이다. 백성들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민사또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무거운 관복을 입고 천천히 장터 가운데로 걸어왔습니다. 비단 우산이 햇빛을 가렸고 관속들은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민사또는 백성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라의 창고가 비어가고 있다. 고을 백성이 나라의 은혜를 입었으면 마땅히 더 보태야 한다. 환곡을 빌린 자는 갚고 세곡이 부족한 자는 더 내라. 말은 법처럼 들렸지만 백성들의 마음에는 칼처럼 꽂혔습니다. 이미 냈는데 또 내라는 말 갚았는데 또 빚이라는 말 굶어도 법이라 따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장터 뒤쪽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였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회갈색 저고리와 짙은 남색 치마를 입고 품에는 낡은 장부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놀랐고 어떤 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최하전은 연화를 보자마자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느냐?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사또가 앉은 자리 앞까지 천천히 걸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또 나리, 오늘 백성들에게 또 세곡을 거두시겠다면 먼저 지난 세곡이 어디로 갔는지 밝혀주십시오.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최하전이 소리쳤습니다. 저 여인을 끌어내라. 남편의 죄를 덮으려 고을을 어지럽히고 있다. 연화는 품속의 장부를 꺼냈습니다. 제 남편은 죄를 덮으려 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바로 이 장부 안에 있습니다. 연화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박 노인은 세곡 세 섬을 냈습니다. 그러나 관아 장부에는 미납으로 적혔습니다. 그의 가마니에는 푸른 끈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 가마니는 관아 창고가 아니라 허 상인의 별창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박 노인에게 향했습니다. 박 노인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맞소. 내 며느리가 끈이 없어 푸른 실을 묶었소. 나는 분명히 냈소. 연화는 이어 말했습니다. 김과부는 죽은 남편의 군포를 3차례 더 냈습니다. 소장을 냈지만 최하전이 받지 않았습니다. 젊은 과부가 울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제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도 관아는 계속 내라 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술렁임이 점점 커졌습니다. 최하전은 다급히 외쳤습니다. 모두 거짓이다. 과부가 미리 말을 맞춘 것이다. 저 장부도 훔친 물건일 수 있다. 연화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 집을 뒤지고 장부를 내놓으라 협박장을 남겼습니까? 그녀는 장부 사이에 끼워두었던 협박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죽은 남편을 따라가고 싶지 않으면 장부를 내놓아라. 장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하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화는 이어 말했습니다. 이 글씨가 누구의 것인지는 저 혼자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장부를 두려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이 장부가 거짓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사또의 눈빛은 이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사또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과부가 감히 관아를 모함하고 백성을 선동하는구나. 사사로운 원한으로 고을을 어지럽힌 죄가 작지 않다.
그는 관속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여인을 잡아 장부를 빼앗아라. 관속들이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가슴에 더 단단히 안고 말했습니다. 저를 잡아가도 장부는 하나가 아닙니다. 이 장부의 내용은 이미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저를 침묵시켜도 숫자는 남고 숫자가 남으면 증언도 남을 것입니다. 그 말에 최하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민사또도 처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백성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장터 입구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부와 증언이 있다면 관아가 아니라 임금의 법 앞에서 따져볼 일이요.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터 입구에는 낡은 선비복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고을을 돌아다녔다는 그 낯선 선비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람들 사이를 지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민사또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대는 누구이기에 관아 일에 끼어드는가? 선비는 대답하지 않고 연화가 든 장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장부를 지키시오. 그것은 한 여인의 원한이 아니라 이 고을 백성들의 목소리일 수 있어. 최하전이 소리쳤습니다. 저자도 함께 잡아라. 그 순간 선비의 손이 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붉은 끈이 달린 마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선비복을 입은 사내가 품속에서 꺼낸 것은 붉은 끈이 달린 마패였습니다. 장터의 공기가 한순간에 멈춘 듯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연화를 끌어내려던 관속들도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최하전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민사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선비는 마패를 높이 들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백성들은 처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장부를 품에 안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더 이상 혼자 떨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부와 증언 그리고 임금의 명을 받은 사람이 마침내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민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임금의 명을 받고 이 고을의 세곡과 환곡, 소장은폐, 백성 수탈에 관한 소문을 은밀히 살피러 왔다. 며칠 동안 장터와 우물가, 관아 창고 주변을 돌아보았다. 백성들의 말은 서로 달랐지만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사또는 억지로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감, 고을에는 늘 불만 많은 백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과부 하나의 슬픔과 몇몇 백성의 원망을 가지고 관아를 의심하시면 곤란합니다. 암행어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망이 아니라 기록을 보려 한다. 그리고 눈물이 아니라 증언을 들으려 한다. 그는 연화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장부를 보여주시오. 연화는 두 손으로 장부를 받쳐들었습니다. 남편 정석이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장부가 마침내 세상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장부를 펼쳐 첫 장부터 살폈습니다. 그는 곁에 있던 수행관리에게 명했습니다. 관아 공식 장부를 가져오라. 그리고 창고 출납 기록도 모두 가져오라. 최하전은 다급히 말했습니다. 대감, 장부는 관아 안에 보관되어 있어 당장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암행어사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렵다는 말은 숨길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요. 지금 즉시 가져오라. 관속들은 더 이상 최하전의 눈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식 세곡 장부와 환곡 장부 창고 출납 기록이 장터로 옮겨졌습니다. 암행어사는 연화의 장부와 관아 장부를 나란히 펼쳤습니다. 한 줄 또 한 줄. 숫자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백성에게서 거둔 양은 많았지만 창고에 들어온 양은 적었습니다.
이미 갚은 환곡은 다시 빚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박노인을 불렀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대감 소인은 분명히 새 섬을 냈습니다. 가마니에는 푸른 끈을 묶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장부를 확인한 뒤 말했습니다. 연화의 장부에는 납부로 적혀 있고 관아 장부에는 미납으로 적혀 있다. 창고 출납 기록에는 빠져 있다. 박노인의 말과 연화의 장부가 서로 맞는다. 이어 젊은 과부가 나왔습니다. 죽은 남편의 군포를 3차례나 더 냈습니다. 소장을 냈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암행어사는 숨겨진 소장 기록을 찾게 했습니다. 그러나 관아 장부에는 소장 접수 기록이 없었습니다. 최하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말했다. 기록이 없다는 것이 억울함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때로는 기록하지 않은 자의 죄가 더 크다. 암행어사는 수행원들에게 허 상인의 별창을 열라고 명했습니다. 허 상인은 급히 앞으로 나와 허리를 굽혔습니다. 대감, 제 창고에는 제 돈으로 사들인 곡식뿐입니다. 억울합니다. 암행어사는 연화의 장부 한쪽을 짚었습니다. 여기에는 세 곡으로 거둔 가마니 중 일부가 허 상인의 별창으로 옮겨졌다고 적혀 있다. 푸른 끈, 붉은 먹점, 관아 표식이 남은 가마니까지 표시되어 있어. 창고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안에는 곡식 가마니가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 가마니에는 관아에서 쓰던 표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박노인이 말한 푸른 끈이 묶인 가마니도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그것을 보자 무너질 듯 주저앉았습니다. 저것입니다. 저것이 우리 집에서 낸 곡식입니다. 허 상인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했고 다음에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창고 안에서 나온 가마니의 표식은 연화의 장부에 적힌 것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어떤 가마니에는 공식 장부에서는 사라진 날짜가 남아 있었고 어떤 가마니에는 관아 창고로 들어가야 할 표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허 상인, 백성에게서 거둔 쇠곡이 어찌 그대의 별창에 있소? 허 상인은 더 이상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최하전을 바라보았고 최하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짧은 눈빛만으로도 많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암행어사는 말했다. 장부는 숫자를 말하고 창고는 물건을 말하고 백성은 눈으로 본 것을 말한다. 이 셋이 한 곳을 가리키면 그것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다. 다음으로 암행어사는 최하전의 처소를 수색하게 했습니다. 최하전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감 소인은 평생 관아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과부의 장부와 장터 소문만 믿고 아전의 처소를 뒤지는 것은 부당합니다. 암행어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당함을 말하려면 먼저 백성들의 소장을 숨기지 말았어야 하오. 곧 관속들이 낡은 함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함 안에는 접힌 소장들과 작은 뇌물 기록, 세곡 이동 날짜가 적힌 쪽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화가 모은 증언과 정석의 장부에 나온 날짜와 맞는 것들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그중 하나를 펼쳐보았습니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그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이미 낸 세곡을 다시 내라 하여 살 길이 막혔다는 호소였습니다. 최하전은 이제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암행어사는 민사또에게 물었습니다. 정석이라는 서리가 죽은 뒤 관아에서는 그가 장부를 훔치려 했다는 소문을 냈다 들었다. 그 근거는 무엇이오? 민사또는 말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당시 정석이 수상한 행동을 보였고 장부를 함부로 살피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정석의 비밀 장부를 들어보였습니다. 그가 함부로 살핀 것은 백성의 곡식이 어디로 사라졌는지였소. 그가 훔치려 한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숨기려 한 것이요. 장터는 조용해졌습니다. 연화는 숨을 삼켰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죄인의 이름으로 불린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의 행동을 죄가 아니라 양심으로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정석의 죽음도 다시 조사할 것이다. 사고라는 결론은 오늘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암행어사는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정석이 죽기 전 무엇을 말했소? 연화는 장부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숫자가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숫자를 잘못 본 것이 아니라는 것만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끝까지 말하지 못하게 되면 이 장부가 대신 말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중간중간 떨렸지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장부를 읽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말을 듣고 나서 알았습니다. 이 장부에는 제 남편의 원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을 사람들의 빼앗긴 밥과 숨겨진 눈물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연화의 말이 끝나자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도 냈습니다. 그런데 장부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제 소장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허 상인의 창고로 관아 가마니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여러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누구는 농부였고 누구는 과부였고 누구는 장터 상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오랫동안 두려워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연화가 장부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침묵도 조금씩 깨졌습니다. 암행어사는 모든 말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는 재촉하지 않았고 말을 더듬는 사람도 기다렸습니다. 연화는 그 장면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정석이 살아있었다면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사라진 말을 다시 적는 일말입니다. 증거가 쌓이자 민사또는 더 이상 점잖은 얼굴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최아전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 했습니다. 나는 세세한 장부까지 알지 못했다. 아전들이 중간에서 벌인 일이다. 최아전이 놀라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암행어사는 이미 최아전의 함에서 민사또에게 올라간 몫이 적힌 쪽지와 민사또의 사인이 남은 지시 문서를 찾아낸 뒤였습니다. 암행어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곡식은 사또의 사사로운 창고가 아니며 환곡은 백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다시 빚의 올가미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민사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관속들은 그를 포박했습니다. 최아전도 함께 묶였습니다. 백성들은 통쾌함보다 먼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오래 눌려있던 숨이 이제야 나오는 듯 했습니다. 모든 일이 드러난 뒤 한 여인이 연화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풀리십니까? 남편을 잃게 한 자들이 잡혔으니 복수하신 것입니다. 연화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민사또와 최아전이 묶여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분노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지나간 밤들은 다시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이 복수라면 너무 늦고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라면 남편의 이름은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그들의 피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 백성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세상이 알기를 바랐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암행어사는 정석의 이름을 공식 기록에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석은 장부를 훔친 자가 아니라 부정을 밝혀내려 한 설이었다. 그의 죽음은 다시 조사될 것이며 그가 남긴 기록은 이 고을의 비리를 밝힌 증거로 남을 것이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 때도 제대로 울지 못했고 소문 속에서도 울 수 없었으며 협박 속에서도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름이 죄가 아니라 의로움으로 불리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가슴에 안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숫자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날 장터 사람들은 과부의 눈물이 약함이 아니라 오래 버틴 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암행어사는 부당하게 거둔 쇠곡을 다시 조사하게 했습니다. 허 상인의 별창에 있던 곡식은 모두 관아 창고로 옮겨졌고 그중 일부는 굶주린 집과 억울하게 빚을 떠안은 사람들에게 되돌려졌습니다. 환곡 장부도 다시 쓰게 했습니다. 이미 갚은 빚은 지워졌고 죽은 사람에게 계속 부과되던 군포도 정리되었습니다. 소장을 받지 않았던 관아 문지기와 아전들도 함께 조사받았습니다. 암행어사는 말했습니다. 장부는 백성을 누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백성을 지키기 위한 기록이어야 한다.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고 곡식 한 섬 뒤에는 한 집의 겨울이 있다. 그 말은 고을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장부를 두려워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바르게 쓰인 장부는 약자의 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이 정리된 뒤 한 노인은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래전 관아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보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끝까지 말하지 못했던 자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부인, 나는 너무 늦게 도왔소. 정석이 살아있을 때 더 일찍 나섰다면 좋았을 것이오.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결국 도와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장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 노인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석은 참 고든 사람이었소. 그래서 위험했소. 연화는 장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고든 사람이 위험한 세상이라면 누군가는 그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과부 연화를 불쌍한 여인이 아니라 한 고을의 침묵을 깨운 사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암행어사는 연화에게 장부를 조정의 증거로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한동안 장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마지막 손길이 남은 물건이었습니다.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쓰인 글자, 두려움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은 숫자, 그리고 자신이 울며 붙들었던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장부는 연화 개인의 물건만은 아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의 억울함을 밝힌 기록이자 정석의 명예를 회복한 증거였습니다. 연화는 장부를 두 손으로 받쳐 암행어사에게 건넸습니다. 대감, 이 장부가 제 남편의 이름만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쓰이게 해주십시오. 암행어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소. 장부는 낡았지만 그날 그 어떤 칼보다 강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야담과 지방관아, 세곡과 환곡, 장부와 아전의 권력, 그리고 억울한 백성의 목소리에 대한 역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역사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야기 속 인물과 사건은 몰입을 위해 각색되었지만 그 안에는 조선 사회의 중요한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지방 수령과 아전은 백성의 세금과 소장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지만 그 권한이 부패하면 백성의 삶은 크게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세곡과 환곡은 나라와 백성을 위한 제도였지만 운영하는 사람이 탐욕을 품으면 빚과 수탈의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장부는 단순한 계산서가 아닙니다. 기록이 진실을 지킬 때 약자의 무기가 될 수 있고 숫자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되찾아 줄 수 있다는 상징입니다. 또한 연화의 복수는 폭력이 아니라 증거와 증언을 통해 억울함을 바로잡는 권선징악의 구조입니다. 그 뒤 연화는 다시 고을 끝 작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앉아 글을 쓰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아침마다 그 빈자리를 보는 일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빈자리는 부끄러운 침묵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석의 이름은 죄인의 이름이 아니라 진실을 남긴 사람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연화를 보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처럼 가난한 과부라고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를 장부 부인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정서리의 뜻을 지킨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연화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글을 끝까지 읽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글은 스스로 걸어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두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품고 읽고 말해야 비로소 세상에 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조선의 오래된 관아와 장터, 사람들의 눈물과 지혜가 담긴 야담을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